대한민국이 금단의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호, 12월 2일 아리랑 7호, 불과 닷새 간격으로 하늘을 가른 대한민국의 두 발사체가 전 세계의 시선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리랑 7호는 표면상으로는 그저 또 하나의 과학 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NSA는 로켓 최상단에 실린 수상한 탑재체를 발견했고 긴급히 분석을 시작했죠.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NSA의 충격적인 발표. 미국이 30년 동안 독점하며 통제해온 그 능력을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펜타곤은 즉각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CNN 속보는 순식간에 시청률 1위를 휩쓸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 어떤 준비를 해온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국 위성이요? 새로 나온 K-팝 노래 제목입니까? 국방장관 피트 헤그셋이 서류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조롱 섞인 웃음이었죠. 그런데 NSA 분석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장관님, 농담이 아닙니다.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셋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2025년 11월 25일 펜타곤 지하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미 국무부 우주정보정책 차관보 조나단 리드입니다. 25년간 정보와 외교 사이를 오가며 냉전 말기부터 테러와의 전쟁, 우주정책 변화까지 모두 겪어왔죠. 그날도 평범한 브리핑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NSA 분석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아리랑 7호라는 제목 아래 예상 해상도라는 항목이 보였어요. 0.25m.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의미가 들어왔어요. 지상의 골프공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입니다. 분석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GPS 신호 빌려 쓰는 나라가?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니야? CIA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광학계 설계도, 테스트 데이터, 발사체 성능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0.25m가 무슨 뜻인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급 정찰 위성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었어요. 30년간 동맹국들에게 0.5m 제한을 걸어왔는데 한국이 그 선을 2배로 넘으려 한다는 겁니다. 피트 헤그셋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 한국이 우리 수준이라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일본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독일도 영국도 못하는 걸? CIA 동아시아 담당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위성 능력 성장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바닥이었던 선이 2020년대 들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로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에 가까웠죠. 아리랑 시리즈가 6대째입니다. 발사체도 자체 보유했고요. 담당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 끝을 가리켰습니다. 7호가 올라가면 사실상 우리와 같은 눈을 갖게 됩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같은 눈? 미국과 같은 눈을 한국이 가진다고? 그가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가 20년간 뭘 했나? 어떻게 이걸 놓쳤지?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핵심 기술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스스로. 피트 헤그셋이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훔쳤겠지. 중국처럼. 아닙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 자체 개발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유지해온 체제를 떠올렸습니다. 동맹국 위성 해상도는 0.5m로 제한한다. 암호키는 우리와 공유한다. 정찰 영상은 동시에 수신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의 정보 우위를 지켜왔죠. 그런데 한국이 그 틀 자체를 무시하려 한다니요. 마르코 루비오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발사 예정일이 언제죠? 12월 2일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피트 헤그셋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해. 안 그러면 다음은 일본이고 그 다음은 대만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동맹국들이 전부 우리 수준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뭘로 통제하겠나?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이 곧 힘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우리보다 덜 보게 만드는 것, 그게 30년간 우리가 해온 일이었죠. 마르코 루비오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레버리지가 뭐가 있죠? 한국한테 줄 게 뭐고 끊을 게 뭐가 있나요? 국방부 참모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F-35 50기 계약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납품, 부품, 정비 포함해서 7조 원 규모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첨단 부품 공급, 기술 이전까지 합치면 수조 원대가 더 붙고요. 저는 숫자들을 메모했습니다. F-35 50기 7조 원. 이 정도면 협상 테이블에서 쓸만한 카드였어요. 한국이 아무리 자존심이 세도 이 규모의 계약을 날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크린에 백악관 상황실 화면이 떴습니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화상으로 접속한 거였어요. 보고 들었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랑 같은 눈을 갖겠다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피트 헤그셋이 대답했어요. 트럼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어요. 한국, 북한 미사일도 제대로 못 막는 나라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습군.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이면 문제야. 지금 안 막으면 다음은 중국이 이걸 핑계로 삼겠지.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동맹국이 먼저 선을 넘게 두면 안 돼. 마르코 루비오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외교고 뭐고 없어. 트럼프가 손을 저었어요. 직접 가서 문서로 박아놔. 안 그러면 F-35 끊어. 간단하잖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정도 압박이면 한국도 물러설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화면 너머로 가리켰습니다. 조나단, 자네가 가. 서울 가서 직접 얘기해.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화상 연결이 끊어진 뒤 피트 헤그셋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나단,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은 원래 우리말 잘 듣는 나라야.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다 고개 숙여.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늘 협조적이었거든요.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도, 방산 계약도, 정보 공유도 큰 문제 없이 해왔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국무부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보좌진이 서울행 브리핑 자료를 긴급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미 우주협력 양해각서, 해상도 제한 조항, 암호키 공유 관행. 30년간 쌓아온 문서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F-35 50기 7조 원. 수조 원대 기술 이전. 이 숫자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말을 듣는 나라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서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흥 발사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72시간 동안 300명의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무엇을 만들어낼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용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서울까지는 14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으니까요. 아직은 모든 게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악수를 건네며 날씨 얘기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고개만 짧게 숙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때? 저는 뒷좌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용산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차들이 막히고 네온사인이 반짝였죠. 그런데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공기 자체가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는 동안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 군인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거였지만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국가안보실 2차장 백승우,
우주정책과 사무관, 김지우, 그리고 몇 명의 실무진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미 우주협력 양해각서 부속 문건이었어요. 이미 한국 측에서도 같은 문서를 출력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제3조 나항을 보시죠. 동맹국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0.5m를 초과할 수 없다. 안규백 장관이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아리랑 7호의 예상 해상도가 0.25m입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해당 조항에 줄을 그으며 계속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항 위반이에요. 발사 전에 해상도를 0.5m로 조정하거나 발사 자체를 연기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5조, 암호키 공유 조항. 지금까지 한국 정찰 위성의 암호키는 미국과 공유돼 왔습니다. 아리랑 7호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해요. 백승우 2차장이 펜을 들어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비서관에게 슬쩍 전달했어요. 저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찰 영상 동시 수신. 지금까지 한국이 촬영한 영상의 70%는 미국이 동시에 수신해 왔습니다. 아리랑 7호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안규백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해상도 제한, 암호키 공유, 영상 동시 수신.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확약해 주셔야 합니다. 거부하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F-35 50기 계약이 중단됩니다. 7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첨단 부품 공급,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전면 재검토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언성이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안규백 장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차관보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동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동맹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안규백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거부하면 끊겠다고 협박하는 건 동맹이 아닙니다. 그건 갑을 관계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내일 오후까지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48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한국 측 얼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당혹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니 김지우 사무관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잠시 시간 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창가로 걸어갔어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우 사무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에서는 차마 못 드린 말이에요. 뭔데요?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똑바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더 이상 허락받으며 위성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30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땅도 제대로 못 봤어요. 해상도 제한, 암호키 공유, 영상 동시 수신. 전부 미국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었죠.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실무사무관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공식 입장은 내일 전달될 겁니다. 김지우 사무관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측 반응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측은 48시간 검토를 요청함. 표면적으로는 침착했으나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F-35 계약과 기술 협력 카드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 최종적으로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 높음. 저는 보고서를 전송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안규백 장관의 그 침착한 눈빛, 백승우 2차장이 슬쩍 전달한 메모, 김지우 사무관의 단단한 목소리. 전부 뭔가 계산이 끝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국은 돈 문제야. 7조 원짜리 계약 앞에서 버틸 나라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김지우 사무관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땅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까지는 서울에서 차로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펴고 텔레메트리 시스템 매뉴얼을 다시 읽었어요. 발사 5분 전부터 위성 분리까지 모든 데이터가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로 실시간 전송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는 누리호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볼 수 있었어요. 센터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사대가 멀리 보였어요. 하얀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걸 바라봤습니다. 차관보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따라 통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도현 단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반갑습니다. MIT에서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었죠. NASA JPL에서도 잠깐 일했고요. 그러셨군요. 저도 그 시절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그게 불안했습니다.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리에서 체크리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석으로 안내받았어요. 미국에서 파견된 고문단 7명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보잉, NASA 출신들이었죠. 마크, 상황이 어때? 저는 고문단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마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텔레메트리 연결 완료됐습니다. 콜로라도랑 실시간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중이에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연료 주입량, 온도, 압력, 전부 실시간으로 뜹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시스템 확인되셨습니까? 네, 잘 작동하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5분 전부터 위성 분리까지 모든 데이터가 콜로라도로 전송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도현이 대답했어요. 테스트도 3차례 완료했고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텔레메트리가 작동하는 한 우리는 누리호를 감시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눈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사 30분 전 최종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파트 책임자들이 돌아가며 상태를 보고했어요. 추진체 정상, 유도 시스템 정상, 통신 정상, 기상 조건 양호. 모든 항목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T-30분, 카운트다운 진행합니다.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참관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콜로라도와의 연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T-10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크의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어요. 저는 처음에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노트북도 깜빡였어요. 그 다음. 뭐야 이게? 마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숫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료량, 온도, 압력, 궤도 데이터.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대의 노트북 화면이 동시에 검게 변했어요. 연결이 끊겼어.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콜로라도 신호가 안 잡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통제실 중앙으로 뛰어갔습니다. 발사 중지하세요. 저는 이도현에게 외쳤습니다. 텔레메트리가 죽었어요. 지금 당장 카운트다운 멈춰야 합니다. 이도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너무 차분했어요. 화가 나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장비가 전부 먹통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도현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누리호의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연료량, 온도, 압력, 전부 녹색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어요. 미국 측 장비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T-5분.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참관석으로 돌아갔어요. 마크와 다른 고문단원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을 뽑았다 다시 꽂고 재부팅을 시도하고 콜로라도에 긴급 연락을 넣었어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해킹이야. 마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누가 신호를 차단한 거야. 증거가 있어? 저는 물었어요. 없어. 로그에 아무것도 안 남아.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T-1분. 저는 창문 너머로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누리호 주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곧 발사될 거라는 뜻이었죠. T-30초.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검은 화면만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T-10초. 9, 8, 7, 6, 5, 4, 3, 2, 1. 발사. 굉음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상승하는 로켓의 궤적이 선명하게 표시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트북은 여전히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음속 돌파. 페어링 분리 완료. 2단 점화 확인. 한국 측 스피커에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발사 후 15분이 지나서야 우리 노트북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크가 즉시 로그를 확인했어요. 뭐래? 저는 물었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단순 전파 간섭으로 기록돼 있어요. 해킹이나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대가 동시에 먹통이 됐는데? 로그상으로는 그래요.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조나단. 아무것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연의 일치?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누리호가 떠난 자리엔 연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리허설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자 연구원이었습니다. 진짜는 5일 뒤잖아.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테스트가 성공했으니까 본 게임은 문제 없을 거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여성이 잠깐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갔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가 한서린이었어요. 양자암호 팀장. 그리고 그녀가 말한 5일 뒤는 아리랑 7호 발사 예정일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리허설. 오늘이 리허설이었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리호 발사는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발사 내내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일 뒤 진짜가 온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검은 화면이 떠올랐거든요.
7대의 노트북이 동시에 먹통이 되던 그 순간 한국 엔지니어들의 담담한 표정, 이도현의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 전부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오늘은 리허설이야. 진짜는 5일 뒤잖아. 한설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리허설. 우리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리허설이었다니요. 그렇다면 본 게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도착한 건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우주군 사령관, CIA 국장, NSA 국장, 최고 위급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꼈어요. 조나단, 앉아. 피트 헤그셋이 손짓했습니다. 자네 보고부터 듣지.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메트리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 발사 10분 전에 모든 신호가 끊긴 것, 한국 측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다는 것, 발사 후 15분이 지나서야 우리 장비가 복구된 것. 로그에는 단순 전파 간섭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해킹이나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트 헤그셋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흔적이 없다고? 칠 대가 동시에 죽었는데?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믿으라는 거야? 믿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클레이튼 로스 우주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보, 내 생각에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감시 개념 자체를 시험한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발사 10분 전에 신호가 끊기고 발사 성공 후에 복구됐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확하게 계획된 타이밍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마르코 루비오가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나?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지? 바로 그때 스크린에 백악관 상황실 화면이 떴습니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접속한 거였어요.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보고 들었어.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장비를 먹통으로 만들었다고. 정황상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클레이튼 로스가 대답했어요. 트럼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규칙 위반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동맹국들도 따라할 거야. 피트 헤그셋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확실하게 눌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본도, 대만도 전부 우리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상도 제한 협상이었는데 이제는 동맹 체제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클레이튼 로스가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대통령님, 우주군 자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궤도선을 가리켰어요. 현재 재밍 위성 사기가 아리랑 7호 예상 궤도와 동일한 고도에 배치 가능합니다. 발사 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30초 이내에 모든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재밍 위성 사기 30초.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위성이든 무력화할 수 있는 힘. 그동안 써본 적이 없었을 뿐이죠. 재밍만으로 충분한가?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피트 헤그셋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가 국방부 참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F-35 계약 현황 보여줘. 참모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과의 F-35 계약은 50기 향후 10년간 납품, 부품, 정비 포함해서 약 7조 원 규모입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에 첨단 부품 공급, 기술 이전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수조 원대가 추가됩니다. 그걸 끊어.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전부 끊는다고 해. 국방부 법률고문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계약 중단에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조항에 따르면 법적 문제는 나중에 정리해. 트럼프가 손을 저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한국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마르코 루비오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통첩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국무부 참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3가지 요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첫째, 아리랑 7호 수신 안테나 암호키를 미국과 공유할 것.
둘째, 모든 정찰 영상을 미국이 동시 수신하도록 서버를 구성할 것. 셋째, 위 조건을 거부할 경우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하는 즉시 우주군 재밍 위성이 통신을 마비시키고 F-35, 50기 공급과 모든 첨단 부품 지원을 무기한 중단할 것.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최후 통첩이었어요. 중간지대가 없었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 이 정도면 충분한가?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피트 헤그셋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규모를 보여야 억제력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한국은 우리가 허세 부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한국 내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 너무 강하게 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 여론이 반미로 돌아설 가능성도. 피트 헤그셋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조나단, 지금 여론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다른 동맹국들이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한국한테 밀리면 다음은 일본이 똑같이 할 거야. 그 다음은 유럽이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는 그가 맞았거든요. 동맹 체제를 유지하려면 규칙을 어긴 대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결정하지.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 패키지대로 간다. 조나단, 자네가 다시 서울로 가서 전달해.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화상 연결이 끊어진 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있는 최후 통첩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재밍 위성 사기, F-35 50기, 7조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조나단. 클레이튼 로스가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재밍 능력이면 어떤 위성도 못 버텨.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누리호 발사 때 본 것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우리 장비는 먹통이 됐는데 한국 시스템은 정상이었다는 것. 그들이 이미 우리 감시망을 무력화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재밍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국무부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서울행 브리핑 자료에 최후 통첩 조건을 추가해야 했거든요. 보좌진이 문서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14시간. 저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중간선이 없다. 예스 아니면 노.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 이 압박에 굴복할까요? 누리호 발사 때 보여준 그 담담함, 그 준비된 태도.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7조 원이야. 재밍 위성 사기야. 이 정도 규모 앞에서 버틸 나라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일 뒤면 아리랑 7호가 발사된다. 그때까지 한국의 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다시 도착한 건 11월 28일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용산 국방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브리핑 자료가 달랐습니다. 최후 통첩 패키지. 3가지 조건과 거부 시 제재 목록이 담긴 문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안규백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지난번보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백승우 2차장, 김지우 사무관, 그리고 처음 보는 청와대 참모진까지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리랑 7호 암호키를 미국과 공유할 것. 둘째, 모든 정찰 영상을 미국이 동시 수신하도록 서버를 구성할 것. 셋째, 이 조건들을 거부할 경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전부 제게 쏠려 있었어요. 재밍 위성 사기가 아리랑 7호 통신을 마비시킬 겁니다. 동시에 F-35 50기 공급과 모든 첨단 부품 지원이 무기한 중단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내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안규백 장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11월 30일 오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이 정도 규모의 결정을 현장에서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보님. 안규백 장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이 기반입니다. 일방적인 통첩은 동맹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앤드루 클라크였습니다. CIA 서울 지부장이었죠. 조나단, 지금 만날 수 있나? 무슨 일인데? 보여줄 게 있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릴게. 30분 후, 저는 로비에서 앤드루를 만났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조용한 구석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거 봐. 앤드루가 화면을 켰어요. 그래프가 떴습니다. 가로축은 날짜, 세로축은 데이터 트래픽이었어요. 뭔데 이게? 저는 물었습니다. 항우연 네트워크 트래픽이야. 앤드루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11월 28일을 기점으로 봐. 외부 인터넷 사용량이 95% 이상 감소했어.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28일 이전에는 정상적인 곡선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무선망도 마찬가지야. 앤드루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항우연 건물 주변 기지국 데이터를 분석했거든. 휴대폰 사용량도 100% 가까이 떨어졌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앤드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블랙아웃이야. 의도적으로 외부와 완전히 단절한 거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항복 준비 아닐까? 저는 말했습니다. 암호키 넘기고 시스템 정리하려면 보안이 필요하잖아. 외부 유출 막으려고 네트워크 끄는 거 아니야? 앤드루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 봐. 사진이었습니다. 항우연 건물 외관을 찍은 것 같았어요. 밤인데도 모든 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젯밤이야. 그리고 이게 오늘 새벽. 앤드루가 사진을 넘겼어요. 똑같았습니다. 모든 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72시간 동안 불이 안 꺼졌어. 300명이 3교대로 돌아가며 뭔가를 하고 있어.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300명? 3교대? 그래. 그리고 첩보에 따르면 앤드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도현이랑 한설인이 위성 운영체제랑 통신 스택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새 운영체제? 새 통신 스택? 항복 준비 같아 보여? 앤드루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항복하려는 사람들이 왜 72시간 동안 밤을 새우며 시스템을 갈아엎겠습니까? CIA 서울 지부의 기술 분석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외부 네트워크 트래픽이 사실상 제로로 떨어졌다. 본부는 이를 극비 개발 단계에 들어섰을 때 쓰는 전형적 패턴으로 분류했다. 극비 개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대전 방향을 바라봤어요. 물론 여기서 항우연 건물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상이 됐어요. 300명의 연구원들이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 코드를 쓰고 회로를 점검하고 테스트를 돌리는 모습. 그때 앤드루가 보내준 또 다른 첩보가 생각났습니다. 정혜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위성 전문가. 20년 넘게 국산 광학계 개발을 밀어붙여온 사람이었죠. 첩보에 따르면 그는 후배 연구원들에게 예전에 실패했던 렌즈 설계 노트를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외국 모듈에 기대지 말자.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간 근무 명단 맨 뒤에 자기 이름을 직접 올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항복하려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20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시 꺼냅니까? 왜 60대 노인이 야근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까?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마지막 발악이야.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 형식적으로 저항하는 거야. 7조 원짜리 계약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앤드루를 만났습니다. 그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거든요. 한서린이 뭘 하는지 알아냈어. 앤드루가 말했어요. 양자 내성 암호하고 주파수 호핑이야. 우리 재밍 주파수를 피해가는 새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어.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앤드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72시간 만에? 보통은 몇 달 걸리는 작업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어요. 그들이 정말로 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앤드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재밍이 안 통하게 되겠지.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다시 섰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썼어요. 항우연이 블랙아웃 상태에 돌입함. 외부 네트워크 트래픽 95% 이상 감소, 휴대폰 사용 제한율 100%, 300명 연구진이 3교대로 작업 중. 새 운영체제 및 통신 프로토콜 개발 정황 포착. 거기까지 쓰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다만 이는 항복 전 시스템 정리 작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항복 준비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고 있는 걸까요? 멀리 어딘가에서 300명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사흘 뒤면 아리랑 7호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 재밍이 통할까? 과연 그들이 굴복할까? 대답은 사흘 뒤에 나올 예정이었죠. 12월 2일 새벽 4시, 저는 다시 나로 우주센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누리호 발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통제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 7호가 올라가는 날이었거든요. 참관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와의 암호화 채널이 화면에 떴어요. 클레이튼 로스 사령관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재밍 위성 사기 배치 완료. 아리랑 7호 예상 궤도와 동일 고도. 궤도 진입 즉시 30초 이내 통신 마비 가능. 준비 상태 100%.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밍 앞에서는 무력할 터였습니다. 30초. 그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발사 60분 전 최종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파트 책임자들이 돌아가며 상태를 보고했어요. 추진체, 유도, 통신, 기상. 모든 항목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도현이 통제실 중앙에 서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한서린을 찾았습니다. 통제실 한쪽 구석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양자암호 팀장. 72시간 동안 새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는 그 사람이었죠.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사흘을 거의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죠. 카운트다운이 30분을 알렸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와의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재밍 위성들의 전력과 주파수 설정 완료 메시지가 또 도착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10분 전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이 예열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 아리랑 7호가 실려 있었죠. 곧 저 위성이 우리 재밍에 갇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분 전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0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사. 굉음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에 다가갔어요. 화염의 꼬리가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상승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1단이 분리되자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음속을 돌파하고 2단이 점화됐습니다. 페어링이 분리되면서 아리랑 7호의 몸체가 우주 공간에 드러났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아직 위성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위성 분리 30초 전.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20초, 10초. 통제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분리. 대형 스크린에 아리랑 7호 분리 성공. 궤도 진입 확인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서로 얼싸안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즉시 콜로라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밍 시작. 몇 초가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30초. 30초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30초가 지나도 통신 마비 완료라는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문구가 화면에 떴어요. 타겟 신호 미포착.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미포착? 급히 타이핑했어요. 재확인 요청. 타겟 주파수 스캔 결과 보고. 몇 초 후 답이 왔습니다. 표준 군사통신 주파수 대역 스캔 완료. 아리랑 7호 신호 포착률 0%. 레이더 대역에서도 신호 미확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0%. 신호가 아예 없다고요. 장비 문제 아닌가?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밍 위성 상태 점검 요청. 재밍 위성 사기 모두 정상 작동 중. 문제는 타겟 신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는데 신호가 없다. 통신을 안 한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이도현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어요. 아리랑 7호 통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이도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아무런 동요도 읽히지 않았어요.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는 신호가 전혀 안 잡힙니다. 어떤 주파수에서도요. 이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아리랑 7호의 궤도 정보와 통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이 녹색이었어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정상입니다. 이도현이 말했어요. 혹시 주파수 대역이 다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 그건 곧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도현이 말했어요. 곧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30분. 그가 30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걸까요? 저는 참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로라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타겟이 비표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전대역 스캔 요청.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전대역 스캔 진행 중. 현재까지 포착된 신호 없음. 타겟이 주파수 호핑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 있음. 주파수 호핑. 한서린이 만들었다는 그 기술이었어요. 재밍을 피해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 방식.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 뭔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었어요.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는 숫자들. 그것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해낸 거였어요. 72시간 동안 밤을 새워서 우리 재밍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재밍 이론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타겟 신호 미포착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재밍 작전 실패. 타겟 통신 차단 불가. 추가 지시 요청.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도현이 말한 30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저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3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관석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콜로라도에서는 계속 타겟 신호 미포착이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왔습니다. 재밍 위성 사기가 궤도 위에서 빈손으로 돌고 있는 거였죠. 이도현이 통제실 중앙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전원 주목해 주십시오.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아리랑 7호 첫 번째 촬영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대형 스크린 하단에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신호 수신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바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10%, 20%, 30%.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50%, 70%, 90%, 100%.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어느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 구석에 표시된 좌표를 읽었어요. 북위 38도 53분, 서경 77도 2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좌표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워싱턴 D.C.였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건물 하나가 중앙에 나타났어요. 하얀 외벽, 둥근 발코니, 넓은 잔디밭. 백악관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더 확대됐어요. 옥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풍구를 봤어요. 하나, 둘, 셋. 7개의 환풍구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창문 유리틀의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었어요. 경비 인력 2명이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그림자 방향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0.25m입니다. 이도현이 말했어요. 지상의 골프공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진 것 같았거든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다른 장소가 나타났어요. 오각형 건물. 펜타곤이었습니다. 주차장이 확대됐어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차량의 시선이 멈췄어요.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옆면에 붙은 표식. 별 3개. 삼성 장군의 차량이었어요. 저거 누구 차인지 알아? 마크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차를 본 적이 있었어요. 펜타곤 지하 주차장에서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시설이었어요.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거대한 안테나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안테나 하나가 중앙에 크게 잡혔습니다. 볼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12개 맞다. 한국 엔지니어 하나가 말했어요. 설계도랑 똑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우리의 심장부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백악관, 펜타곤, 우주군 사령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곳들을 그들이 손바닥 보듯 보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서로 얼싸안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겠죠. 저는 정혜성을 봤습니다. 그 60대 연구위원이 화면 앞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참관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걸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서린이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11월 27일, 28일, 29일, 30일, 12월 1일. 5일치 자료였어요. 아리랑 6호입니다. 한서린이 말했어요. 7호 발사 전부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애리조나 사막의 시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도 몇 번밖에 가본 적 없는 비밀 기지였습니다. 100장이 넘습니다. 한서린이 덧붙였어요. 펜타곤 회의실 주변, 네바다 테스트 사이트, 괌 공군 기지까지.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일 전부터. 그들은 이미 5일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밍을 준비하고 최후 통첩을 정리하고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한서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그녀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백악관 상황실이 떴어요.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우주군 사령관. 전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조나단, 무슨 일이야? 피트 헤그셋이 물었습니다. 재밍이 왜 안 됐어?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백악관 사진을 띄웠어요. 환풍구 7개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사진. 화상회의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펜타곤 주차장. 삼성 장군 차량. 번호판.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콜로라도 사령부. 안테나 볼트. 피트 헤그셋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리랑 6호가 5일 전부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밀 기지까지 포함해서요. 트럼프가 화면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맹 통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요. 화상회의 저편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30년간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작성된 미 국방부 비공개 보고서 초안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됐어요. 한국의 아리랑 6호와 7호 정찰 능력은 키올급 이상으로 평가되며 기존 동맹 통제 프레임 내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감시자가 감시당하는 세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화상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피트 헤그셋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72시간 만에 이걸 다 뒤집을 수 있어? 말이 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해냈습니다, 장관님. 300명이 사흘밤을 세워서요. 마르코 루비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제 장치를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기술 유출 조사를 하든 제재를 걸든. 장관님. 저는 말을 끊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들었어요. 20년 넘게 국산 광학계를 개발하던 연구원들이 마지막 72시간 동안 모든 걸 완성한 겁니다. 화면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나단의 말이 맞아. 이제는 통제 프레임으로 설명이 안 돼.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나? 북한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나? 현실을 봐야 해. 피트 헤그셋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걸. 트럼프가 화면에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력으로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떴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우주능력 성장에 따른 통제 방안. 저는 그 제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한국 우주능력과 미국의 공조전략 전환 필요성.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워싱턴의 참석자들이 새 제목을 읽었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동이틀 무렵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로우주센터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통제실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작업하던 연구진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도현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한설인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72시간 동안 키보드를 두드렸던 손이었죠.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팀 전체가 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정혜성 앞에 섰습니다. 그 60대 연구위원은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3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성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렌즈를 갈고 회로를 납땜하고 실패를 거듭해온 손이었죠.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음 세대가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또 10년은 필요해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나와 활주로로 걸어갔어요. 헬기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발사대가 보였어요. 누리호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웅장해 보였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나로우주센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발사대, 통제동, 주변 바다. 전부 손바닥만 해지더니 결국 점 하나가 됐어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조그만 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30년짜리 체제가 끝난 지점. 그리고 새로운 동맹 모델이 시작되는 출발선. 인천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한 문장을 썼습니다. 동맹은 족쇄가 아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동맹은 악수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14시간 전 이 하늘을 날아올 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말을 듣는 나라라고요.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미국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맹이었습니다. 진짜 동맹.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파트너.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300명의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던 그 불빛이 떠올랐어요. 정혜성이 안경을 닦던 손이, 한설인의 충혈된 눈이, 이도현의 담담한 목소리가. 그들이 30년간 꿈꿔왔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하늘을 본다는 것. 허락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그게 그들이 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